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가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국가는 어떻게 쇠락하는가?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국가의 쇠락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좀 배워야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 때문입니다. 한때 자원부국으로 불렸던 베네수엘라의 비극, 베네수엘라의 눈물은 많은 세계인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베네수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고 차베스란 98년에 집권해서 2013년까지 재임했던 극단적인 좌파 정책을 썼던 인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더 잘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의 전체 역사를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지, 국민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이전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차베스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베네수엘라의 과거입니다. 1950년에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고 중남미 국가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1등 국가였습니다. 1950년에 국민소득은 7,424달러로 4등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미국, 스위스, 뉴질랜드가 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당시 여름 일본 소득은 1,873달러로 베네수엘라가 4배 많았습니다. 독일은 4,28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베네수엘라는 인구가 3,274만 명입니다. 국토는 한반도의 4.2배 정도입니다. 브라질의 맨 머리끝 위에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1915년도 로얄 더치 쉘이 석유를 캐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본격적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1917년부터 수출했습니다. 1926년도에는 기존의 1등 수출 상품이었던 커피를 제치고 석유가 부상하게 됩니다. 1930년대는 멕시코를 누르고 중남미의 1등 수출 국가가 됩니다. 정치 엘리트들은 석유 수입을 가지고 국가를 근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1935년부터 1958년까지 23년간 군부가 집권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높았던 1970년대 초중반경은 살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라는 계속해서 하향세를 띄고 오다가 차베스 집권 동안에 완전히 망가지는, 지금은 비참한 상황까지 됐습니다. 95년도에 이미 국민들의 빈곤율은 66%입니다. 지금은 90%입니다. 1996년도에 인플레이션율이 100%였습니다. 항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율과 저성장, 그리고 방만한 재정 지출이 특징이었습니다. 98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은 1963년 수준으로 후퇴합니다. 1912년도에 베네수엘라의 GDP는 전 세계 68위 수준입니다. 4위에서 68위까지 내려앉은 겁니다. 2015년도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5.7%를 성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은 159%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현주소입니다. GDP는 2016년도에 마이너스 17% 성장했습니다. 2017년도에 마이너스 15.6% 성장했습니다. 2011년도에 마이너스 18% 성장했습니다. 2019년도에 마이너스 25% 성장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주저앉은 겁니다. 현재 전대미문의 경제난과 빈곤과 가난과 그리고 정치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영유가 사망률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1만 1,466명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빈곤율은 90%입니다. 전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빈곤 수준 이하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물가 상승률은 137만 %입니다. 화폐가 종이가 돼버린 겁니다. 국외로 탈출한 난민은 340만 명 됩니다. 세 번째, 이 나라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기 이전에 이미 과도한 정부 지출, 정부 부채,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반복적인 경제 위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초반에 드디어 베네수엘라에 민중주의 정당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소득층과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로몰로 베탕코우트라는 사람이 당수죠. 민주행동당 AD를 창당하게 됩니다. 이 정당이 앞으로 상당히 베네수엘라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표를 사는, 매표를 하는, 보조금이나 수당이나 공짜를 주고 표를 사는 그런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민주행동당인 AD는 정치를 통해 이후에 베네수엘라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베탕코우르트 이 인물이 두 차례 집권하게 됩니다. 45년부터 49년 1차, 59년부터 64년 2차입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민중영합주의, 민중주의 정책, 극단적인 무상을 살포하는 공짜 정책을 실시한 것은 1959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베네수엘라 비극은 1959년도에 첫 단추가 끼기 시작한 겁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을 보장하고 그리고 고용 정대를 위해서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대신에 노동자들의 조직화된 힘을 이용해서 표를 사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전형적인 민중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일단 이 길로 들었으면 빠져나오기가 무척 힘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임금을 인상시켜주고 공공사업을 평창시키는 겁니다. 예산을 평창시키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좌파 정책은 거의 역사적으로 너무나 동일합니다. 비극입니다. 비극. 두 번째입니다. 1970년대 민중행동당은 민중주의를 박차를 가합니다. 본격적으로 민중주의를 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민주행동당 출신의 세 번째 대통령 후보가 안드레스 페레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양반이 1974년과 79년에 1차 집권했고 1989년부터 93년에 2차 집권했습니다. 1973년도 여름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석유 가격이 올랐습니다. 석유 수입이 4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갑자기 간이 커진 겁니다. 여러분 특히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행운에 의한 돈이 증가했을 때 제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에 눈이 가려가 여러분들 행운이 온 걸 그게 행운인데 그게 상시 소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뭐죠? 재정 지출 늘리고 하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잉여 수입에 힘을 입어가지고 적극적인 민중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보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1974년도에 고용법을 제정해서 부당해고 금지입니다. 노동시장을 굉장히 경직화시킵니다. 고용정대 및 실업수당을 인상합니다. 친노동정책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식량 등 생필수품 구입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생필수품 가격을 묶어버립니다. 가격 통제 정책. 대한민국이 비슷한 정책으로 가죠. 세 번째입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을 일으킵니다. 조선소도 건설하고 형편이 안 되는데 실리가 안 되는데 석탄 개발 사업도 시작하고 철강 사업도 시작하고 제철 사업도 시작하고 댐공사, 지하철, 항만, 도로 건설 다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죠. 계속 평창하는 겁니다. 거대 예산을 쓰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거대 정부, 거대 예산, 나라 돈 쓰기.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소득세를 인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76년부터 석유 사업을 비롯해서 국유화, 철강 사업을 다 국유화하게 됩니다. 국유화를 하면 여러분 일단 뭐가 시작되냐? 예, 그냥 적자가 발생합니다. 대규모 국영기업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방대한 공공사업이 계속 재정을 하마처럼 먹어대기 시작합니다. 자금이 없습니다. 예, 석유를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서도 자금이 부족합니다. 외채를 막 끌어들이는 겁니다. 해외는 뭐죠? 예, 저쪽 사람들이 돈 벌 수 있을 테니까 예, 돈을 빌려줍니다. 외채가 팍 늘어납니다.
비슷합니다. 어느 날이나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진짜 베네수엘라를 우고 차베스 이전을 봐야 돼요. 이전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민중영합주의의 휴유증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급격한 재정의 확장 정책 이후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다? 얼마 못 가서 휴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1973년도 석유 가격이 올랐을 때 4배로 올랐을 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민중주의를 많이 퍼준 사람은 불과 3, 4년 지나서 그 다음에 뭐죠?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방만한 재정 지출의 집권 후반기에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1973년도에 성장률 6%, 이 나라도 이런 성장률 6%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6% 시대가 있었습니다. 73대 6%가 78년에 2.1%로 79년에 1.3% 떨어집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여러분 그 다음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정수지,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다 적자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이런 위기가 올 때 반드시 뭐죠? 재정수지,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재정수지 보시기 바랍니다. 75년도에 19억 볼리바르가 76년도에 마이너스 40억 볼리바르가 77년도에 마이너스 67 볼리바르가 78년도에 마이너스 69 볼리바르입니다. 모든 게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무역수지 한번 보시죠. 20억 남겼습니다. 76년도에 20억 볼리바르가 77년도에 마이너스 5억 볼리바르, 78년도에 마이너스 22억 볼리바르로 다 적자로 전환한 겁니다. 경상수지 1976년도에 3억 볼리바르입니다. 77년도에 마이너스 32억 볼리바르입니다. 78년도에 마이너스 57억 볼리바르. 그렇게 많은 뭐죠? 석유를 수출하는데 불구하고 무역수지하고 여러분들 경상수지가 다 적자로 도는 겁니다. 남 이야기 아닙니다. 정부가 왜 무슨 실책을 했냐? 첫 번째, 석유 가격 하락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다 이야기죠. 반도체가 앞으로 잘 안 팔릴 것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쉽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 베네수엘라 석유를 믿고 해외 채권단이 돈을 팍팍팍 빌려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돈이 들어오더라도 지출 씀씀이가 커지게 되면 그냥 밑 빠진 독입니다. 국영기업들이 돈을 계속 먹습니다. 적자가 생기니까. 그 다음 뭐죠? 그런 복지수당이 계속 돈을 멉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씀씀이가 알뜰하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그건 가게든 회사든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중영합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실패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는 실패합니다. 1978년 12월 대선에서 여당 민주행동당을 누르고 그동안 민중주의 정책을 써왔던 기독교 사회당이 당선이 됩니다. 루이스 엘레라 캠피스라는 사람입니다. 79년부터 84년에 집권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본인이 집권하기 위해서 선거에서는 있죠. 친노동자 정책을 쓰겠다 약속했는데 와보니까 그냥 나라 살림이 완전히 그냥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긴축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쓴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보조금을 삭감합니다. 공공지출을 삭감하게 됩니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냥 노동조합하고 이런 국민들이 그냥 못 살겠다 아우성 칩니다. 왜? 너무나 공짜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공짜를 줄 때 주의해야 됩니다. 긴축 재정에 너무나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왜? 매일 데모니까 교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직장인들이 나오고 나와서 다 임금 인상해달라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비싼 거죠. 막. 1979년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유가가 배럴당 17달러에서 28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언제 긴축했냐 싶을 정도로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확장적 재정 지출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고 축소적 재정 지출은 어려운 길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완전히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그 어려운 길을 안 가는 겁니다. 1981년 오래 안 갑니다. 멕시코하고 영국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되는 겁니다. 다시 석유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1984년도에 국제 유가가 20% 정도 하락하는데 1982년도 유가 기준으로 나라 살림을 짠 겁니다. 또 방만한 지출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4년간 지속됩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죠. 이런 그러던 중에 1982년도에 드디어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멕시코에 외환위기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로 번져오죠. 자본이 막 해외로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82년과 83년도에 80억에서 150억 달러가 여러분들 해외 이탈합니다. 정부가 응급 조치를 취하는데도 돈이 나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경제위기를 만나게 되면 마지막에는 외화 유출을 하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그 귀한 달러를 막 씁니다. 금시에 소진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 달러가 얼마 정도인데 앞으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는데 그 막는 데는 금세 날아가 버리죠. 결국 1983년도 2월 달에 국가부도를 선언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방만한 국책사업, 방만한 재정지출, 공짜 많이 준 겁니다. 외채 누적, 오일붐에 대한 가신. 결국 82년 8월 달에 IMF 구조조정을 거부합니다. 구조조정 못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뭐죠? 지금 썸썸이 못 줄이겠다 이야기죠. 공짜 못 내놓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책 없습니다. 83년 3월부터 1984년 4년 7월까지 5차례 모라토리엄이 계속 반복됩니다. 경제위기가 이런 발생하게 되면은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반복적인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나라가 수렁텅으로 그냥 굴러떨어지는 겁니다. 남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 아닙니다. 이 자료 조사하면서 참 우리 이야기구나. 5번째입니다. 공짜에 익숙해진 국민과 방만한 재정 지출은 지속됩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재정 지출을 못 줄이는 겁니다. 유가 하락으로 재정 수입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 축소를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예, 좀 줄이겠다면 다 나와서 데모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통화를 늘리는 겁니다. 예, 돈을 찍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겁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추락하는 겁니다. 환율이 급상승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됩니다. 동시에 뭐죠?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1988년도에 공공부분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1995년도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다시 또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죠. 1996년도에 유가가 좀 안정되면서 1년간 조금 회복되듯 하다가 다시 1997년도에 유가가 하락되면서 배럴당 19달러 9센트에서 11달러 7센트로 떨어지니까 다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워졌을 때 국민들이 또다시 패착,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 극단적인 좌파 정책을 갖고 나오는 우고 차베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뭐죠?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나라가 한번 민중영합주의, 민중주의에 빠지게 되면, 공짜에 빠지게 되면, 예, 수입을 넘어선 재정 지출을 시작하게 되면 벗어나기가 참 힘들다. 두 번째, 중간에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지만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세 번째, 국민 책임이 아주 크다. 정신 책임이 6활, 국민 책임이 4활이다. 예, 국민들이 계속해서 예, 공짜에 매달리게 되면은 대책이 없다, 야. 대책이 없다, 야. 결국 이렇게 해서 베네수엘라는 1997년도 우고 차베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나라의 기반 자체가 상당 부분 이렇게 와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점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더 극단적인 좌파 정책으로 당신들 다 살게 해줄 수 있다. 당신들 다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사이비 정치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죠. 다음 시간에는 우고 차베스가 나라를 어떻게 완전히 거들내는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